잠시 후 여러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면 내각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7개년 계획으로 처음 수립되었으며 이후 장면 내각이 이를 수정하여 5개년 계획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자립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개발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원 확보와 기간산업 및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의류, 신발, 가방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재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본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 자본을 유치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획득하여 인프라 개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시멘트와 전력 등 기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도로와 항만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국도가 건설되었고 울산공업단지와 포항제철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마산의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가 더해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으로 수출이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민 총생산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여러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산업 각 분야의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경유착이 심화되었으며 대규모 외국 자본 유치로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1969년에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 부진과 외채 상환 시기가 맞물리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경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의 한계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2년에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목표로 삼아 철강, 비철 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출의 중심이 경공업 및 가공무역 제품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973년에는 포항제철이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화공업화 정책은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중화공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였고 중화공업 생산액의 비중이 경공업을 초과하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중화공업의 성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 및 공업 구조의 변화는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977년에는 한국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81년까지 연평균 8.9%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난을 상징하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62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겨우 5천여만 불의 미미한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산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단일 업체가 6억 불 수출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1억 불 이상 수출한 업체만도 17개사가 넘는 등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초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100억 불 수출을 무난히 실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77년 12월 100억 불 수출의 날 대통령 연설을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시기 한국은 높은 석유 수입 의존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채가 증가하였고 중화학공업의 성장 둔화는 기업 도산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으며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더욱 상승하였으며 국제수지 적자도 급증하였습니다. 1979년의 경제 불황은 유신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 위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저고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70년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고 농로 개설,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 농촌 지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새마을 운동은 점차 도시로 확산되어 국민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학습할 정도로 농촌 발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2013년에는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보다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하였고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정부는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악과 퇴폐 풍조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